하면서 이제 실제로 SPSS를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통계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 통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초간단으로 아까 20분 동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그 설계 조사 방법론, 조사 설계 방법론에 대해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설계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량적 조사는 설베이법인데 그 설베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탐색적 조사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이나 아니면 인과적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질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하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명목 척도가 뭔지, 비율 척도가 뭔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 숫자로서가 아니고 그냥 남자, 여자 그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일 때는 1번 체크하고 여자일 때는 2번 체크했을 때 그 숫자로서 이렇게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들어갈 때는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숫자 1번, 2번이 그 남자, 여자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1번, 2번이 숫자가 1번이 2번보다 작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을 표시한 데가 명목척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목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숫자는 속성을 나타내지 그게 어떤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비계량적 척도라고 합니다. 그럼 비계량적 척도를 보니까 성별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민번호, 선수번호, 그 달리기 할 때 그 마라톤 선수들의 그 등번호는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단지 인식번호라는 거죠. 인식을 위해서 숫자가 사용되는 것을 명목척도라고 하고요. 서열척도는 뭐냐면 반의 그 학급석자 아니면 메달색을 1, 2, 3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1번, 뭐 동메달을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습니까 했을 때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쓰세요 하면 서가 냈을 때 그게 서열척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간척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등간척도예요. 그 중에 리커트 척도인데 만족도 5를 가장 만족하는 걸 5로 했을 때 가장 불만족 1로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3이 보통이죠. 그렇게 해가 질문해서 체크하는 거. 아니 리커트 7 7단계로 했을 때 3번이 4번이 제일 중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족, 아주 만족, 적극 추천, 불만족, 아주 불만족, 아예 추천 안 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리커트 척도고, 그런 게 등간 척도인데, 그때 그 숫자는 그 만족의 정도, 이런 걸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능 지수하고요, 온도도 등간 척도라는 거예요. 보통 온도가 등간 척도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간혹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온도가 0도가 1도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2도가 1도보다 2배 온도가 높다. 아니죠. 이 기준이 3도, 4도, 5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만약에 10도가 1도보다 10배 온도가 높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도가요. 이게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가 절대 온도입니다.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 온도인데 그게 절대 온도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고 올라오기 때문에 얼음이 어는 정도가 0이잖아요. 0도. 그건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게 얼음이
0도에서 반드시 언다는 것도 아니에요. 소금물은 몇 도에 얼어요? 영하 4도?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온도는요, 하나의 그 정도다, 정도.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절대 수치입니다. 몸무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기준이 안 변해요. 그리고 나이도 바뀝니까? 내가 어제는 만이었는데 오늘 만은 아니에요. 가격, 시장 점유 이런 어떤 수치화된 것, 계량화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계량이 가능한데 이 명목과 서열은 숫자가 이게 어떤 이게 계량적 의미가 아니고 단지 아이덴티티, 숫자란 순서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그런 표식, 표를 시키는 숫자 1등부터 10등, 20등 그런 거 숫자를 순서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지 그게 1등이 97점인지 98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1등이 97점이면 비율 척도가 되겠지만 1등 자체는 이게 어떻습니까? 순서 척도죠. 서열 척도. 그래서 그 숫자만으로는 크기를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이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설베이 조사를 할 때 궁극적으로 인과관계 조사라 했는데 인과관계 조사는 이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나? 시간 순서로. 항상 원인이 앞에 와야 돼요. 시간의 앞에. 시간이란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상관관계나 그런 기술적 조사에서 상관관계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요게 요 뒤에 갈 수도 있고, 여기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이 요거와 요게 그냥 관계가 있느냐, 썸씽이 있느냐, 썸이 있느냐. 요즘 뭐 남녀 간에 썸 하잖아요. 썸이 있으면 그 상관관계가 있다. 썸이 없으면 상관관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 외생 변수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외생 변수는 또 다른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인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외에 뭐가 있을까?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혼란 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불의 크기야. 불난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 소방차의 대수야. 소방차의 대수가 많으면은 불난 정도가 크다.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또 다른 외생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불난 정도가 그 이제 논문에서 불난 소방차의 수가 많으면 불난 정도가 크다. 대형 사고다. 그 비례관계를 이제 조사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소방차를 불렀는데 이 신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신고자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소방서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신고자의 수가 결국은 이 또 하나의 그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이 불난 대형 사고, 이 불난 정도의 크기는 어떤 게 원인이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논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외생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생 변수를 다 제거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요인이 여기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거 한 가지만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건 다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걸 외생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외생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볼까요? 제거하는 방법이 또 다른 독립 변수는 다 제거하고 내가 요 독립 변수만 보겠다. 그랬을 때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그걸 통제라고 하는데 통제하는 방법이 똑같이 제거하는 게 제거고요. 아예 요것도 주면 요것도 주는 게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그냥 그 상쇄를 하는 게 상쇄고, 무작위하는 아예 요게 요 독립변수하고 그냥 무작위화 돼가지고 샘플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똑같이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샘플을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거를 처치나 조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생 변수는 또 다른 독립 변수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독립 변수가 요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단을 시키는, 요걸 제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거, 균형, 상쇄, 무작위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 아까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외생 변수는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 오염. 역사적 오염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보면 광고비를 많이 쏟아부었어. 그랬는데 매출액이 올라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는데 어떻습니까?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안 오르냐 봤더니 그 사이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경기가 하강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때요? 오염이 된 거예요. 경기를 타는 상황을 역사적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 효과는 우리가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실험 대상자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전혀 실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답을 말해버리는 그런 효과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효과도 비슷한 거고. 특정 도구의 변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설베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베이 조사도 인터넷 조사가 있고 직접 조사가 있는데, 직접 조사를 하면은 예쁜 면담자가 갔을 때는 잘 답변을 해줬는데,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도구의 변화, 그럼 통계적 회귀, 이거는 많은 샘플을 하다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평균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설베이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차별할 포인트를 찾지를 못해요. 종속 변수가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야. 독립 변수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워낙 샘플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그냥 정규 분포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계적 회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의 소멸. 말 그대로 실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샘플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실험 목적에 대한 예상, 인과관계의 모성, 실험 변수 효과 상쇄, 보상, 실험 변수의 확산목, 사기저하. 예를 들어가지고 사기저하 같은 경우에 한쪽은 그룹은 샘플을 주고 한쪽은 안 줬어요. 근데 샘플을 준 그룹은 어때요? 뭔가 몸에 좋은 뭔가를 샘플을 만약 받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사기가 오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난다든지 해서 결과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또 상품을 안 받아가지고 어때요?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생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사 방법 설계는 이렇습니다. 순수 조사 방법 설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데, 모 집단에서 확률적 표본 추출을 해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든, 분집 표본 추출을 하든, 청합 표본 추출을 하든, 시스템 표본 추출을 하든 두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은 어때요? 전부 다 어떤 모 집단에 있는 거에 그 일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모 집단에서 요 두 집단이 그 일부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샘플을 뽑은 게 아니고 같은 샘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화를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실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똑같이 나오면 어때요? 결국은 요 집단이나 요 집단이 랜덤, R이 랜덤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이 빠졌는데 한번 보면 R은 랜덤이란 뜻이에요. 랜덤. 그리고 O는요.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고 요거는 뭐냐면 실험에 대해서 독립변수. 여기는 테스트를 했고 여기는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여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서 나오죠. 이게 다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요거와 요게 다르면은 요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라는 거는 말 그대로 exercise. 여기는 실험을 했고 여기는 실험을 안 했다는 뜻이고 요거는 측정, O는 측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니셜로는 O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실험할 때 하나의 그 기호입니다. R은 무작위로 랜덤화가 돼 있다. 그러면 랜덤화가 돼 있다면 요 집단이 요 집단이나 처음에는 같은 집단이죠. 전체에서 그냥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랜덤으로 뽑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뽑아야 이게 똑같아야지 그 다음에 요 결과가 같잖아요. 그죠? 결과가 같아야지 한 집단은 실험을 하고 한 집단은 안 했을 때 어때요? 요 차이가 요게 같으면은 요게 효과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요게 효과가 있으려면 요게 다르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 변수가 뭐죠? 독립 변수죠. 이 독립 변수를 원인 변수인데 이 독립 변수 요거를 조작을 했을 때 종속 변수로서 요거와 요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순수 실험 설계인데 보통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저렇게 실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를 이제 보면 실험 효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어떻습니까? 실험 효과가 O3에서 O1을 빼고 그 다음에 O4에서 O2를 빼가지고 그 결과가 실험 효과야.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O3에서 O4를 뺐어요. 그죠? O3 마이너스 O4. O3 하면 요 차이점이 실험의 그 효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O1하고요. O2를 넣었어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아까 그 여기서 균형화 시킨 거예요. 똑같이 같이 이렇게 균형으로 그냥 간 겁니다. 예. 여기서 균형화 시킨 겁니다. 여기서 O1과 O2를 같이 넣은 게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랜덤화 돼 있다면 요게 당연히 같죠. 테스트 해보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빼버리고 그냥 O3에서 O4를 빼면은 그게 실험 효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O3에서 O4 요 차별화된 데다가 균형화 효과를 더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게 순수 실험 설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냥 이상적으로 많이 하는 실험 설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순수 실험 설계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그 어떤 경우는 여기를 사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사전에 실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이게 랜덤으로 뽑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O3에서 O4를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가장 그 이상적인 건 솔로몬 4단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이런 실험을 제안한 겁니다. 아까 순수 실험 설계에다가 사전에 실험하기 전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실제로 실험 효과는
이런 공식으로 하면 가장 정확하게 그 실험 전과 후에 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4단계 실험 설계는 아까 순수 실험 설계에다가 아까 사전에 그 테스트를 못하는 이런 실험 설계를 두 개를 합한, 그래서 실험 효과는 이런 식으로 다 합한 거죠. 다 합한 거를 이거를 솔로몬 실험 설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러한 게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하는 실험 설계는 이 순수 실험 설계, 이 순수 실험 설계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원시 실험 설계는 말 그대로 원시인들이 사는 게 투박하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원시라는 게 말 그대로 불안정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원시 실험 설계는 아예 이런 랜덤화 과정이 사실 생략된 겁니다. 그냥 뭐 두 개의 실험 집단이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됐어. 그 상태에서 한 집단은 그냥 실험하고 한 집단은 실험 안 해가지고 그 차이를 보는 거야. 이거는 어떻습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아쉬우니까 하는 거야. 그걸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하고, 저런 방법도 있지만 원시 실험 설계 이런 것도 있어. 아, 여기 빠졌네. 원시 실험 설계가 아예 그냥 비교 집단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 집단을 가지고 사전에 한번 측정하고 후에 해가 또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는 실험이에요. 그렇게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인데 랜덤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랜덤화 없이 그냥 순수 실험 설계에 비슷한 거야. 그런데 랜덤화가 없이 그냥 이거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여기서 그냥 실험만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랜덤화 과정은 없는데 이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 그럼 랜덤화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완벽하게 확률적 표본 추출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실험을 이미 표본 추출이나 아니면 뭐 판단 표본 추출이나 뭐 아까 말했듯이 할당 표본 추출을 했더니 편의 표본 추출이나 이런 걸 했더니 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과가 같아. 아, 그럼 이 집단 두 개가 같구나.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요 뒤쪽에 그냥 실험을 이렇게 차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해. 근데 유사 실험 설계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유사 실험 설계를 우리는 순수 실험 설계 같이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기법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요 USB를 제가 이제 그 한 분한테 드릴 텐데 내일 오시자마자 요 USB를 각자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전부 다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USB 강의회가 상면대회가 시장조사 방법론 돼 있잖아요. 이걸 각자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전부 이제 깔아 놓으세요. 그럼 내일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컴퓨터에 제가 여기 하는 프로그램 여기도 하나 깔면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내일은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여기 컴퓨터에 있는 복사인데 여기 복사만 좀 해주세요. 바탕화면에다 각자 다 복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SPSS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PSS는요 그 통계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교재는 원래 엑셀하고 그 다음에 SPSS 두 개를 다 다뤄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엑셀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돌리는 거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기술 분석까지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자동차로 말하면 초보자가 스틱 자동차를 처음에 모으는 것 같아요. 어렵겠죠, 조금. 반면에 SPS에서는 오토매틱 자동차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어 스틱하고 클러치 조작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엑셀로 해가 하는 방법은 그 기술적 통계까지만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엑셀까지 다루는 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고, 그래서 SPSS로만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늘 SPSS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SPSS가 뭐냐? 뭐 저기 영어로 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저거는 SPSS의 그 이니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IBM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PASW, 저도 저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한때 PASW라고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도 버전 18인데 이것도 PASW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바뀌어가지고 다시 SPSS로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PASW나 SPSS나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PASW를 보고 그냥 SPSS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다. 그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빈도 분석에 대해서 먼저 테크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빈도 분석은 말 그대로 빈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녀가 몇 명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그 지역적으로 몇 퍼센트가 어떻고 이런 게 다 빈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도 분석은 2, 3 변수에 대해서만 빈도 분석이 가능해요. 그 2, 3 변수가 뭔지 알죠? 그 남녀 이런 거 같은 거 1번, 2번 이렇게 1번에 대해서는 몇 명, 2번에 대해서는 몇 명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그 비율 척도 보면 이렇게 그 아날로그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때요? 연속 변수로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범위 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숫자로 이렇게 인덱스가 그 쪼개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쫙 있잖아. 그러면 10대 몇 명, 20대 몇 명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11, 10세는 2명, 11세는 5명, 12세는 30명 이렇게 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렇게 연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속 변수는 이거를 구간을 묶어가지고 10대는 1, 10대 하면 10세부터 19세까지잖아요. 20세부터 29세까지는 20대라고 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구간 변수는 2, 3 변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빈도 변수로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 코딩 명령문을 사용하여 몇 개의 그 계청, 측정 구간으로 묶어서 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척도가 아까 명목 척도, 순서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비례 척도가 있는데 거기서 빈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명목 척도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순수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도 돼요. 그런데 비례 척도 같은 경우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구간으로 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구간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명목 척도화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더미 변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구간을 묶어간다. 그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실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빈도 분석 방법에는 중심 경량의 측정, 산포도의 측정, Z값이 있는데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샘플이 아주 많다. 아주 많을 때는 Z 분석 기법을 쓰고요. 샘플이 적을 때는 T 분석을 써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또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보면 이제 정규 분포는 어떻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심이 있으면 중심이 있어. 그럼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 이제 모 집단의 그 정규 분포일 때 평균이 뮤지 않습니까? 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시그마 되고. 그래서 정규 여기 딱 중심을 했어. 근데 이거를 자, 한번 볼게요. 여기를 중심을 0을 두고요. 0을 두고 시그마를 1로 만들고 2로 만들고 3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1로 만들고 마이너스 2로 만들고 마이너스 3으로 만드는 요런 정규 분포화되는 요 중간 값이 있을 거예요. 요 값을 Z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그 상명대 같으면 평균이 173에다가 편차가 10mm, 10mm라고 했어요. 10mm.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대학은 170, 176에 이게 이렇게 병주 분포에다가 여기가 이제 시그마 있으면 여기가 시그마가 한 13이고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힘들어요. 176과 173. 그래서 이거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 모든 게 어떻습니까? 이거를 정규 분포화 시키면요. 이 표준에 대해서 이 표준의 샘플의 표준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가 중간이 0.5가 될 수도 있고 0.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치우쳤는지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 상명대의 단일 표본에 대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걸 Z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50분까지 하고 마쳐달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
내일 더 설명을 하고, 네. 내일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더 빨리 마칠까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좀 더 오늘 했던 걸 더 다시 설명을 하면서 더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은 내일 꼭 가져오시고 내일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막 들어오고 어제 안 오셨던 분들이 오늘 거의 반 이상 오시고 이러니까 사실 진도가 이게 조금 제가 맞추기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상 그 중간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제 안 오셨던 분을 위해서 제가 막 중간에 설명 특강 비슷하게 한 30분씩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오셨던 분들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죠? 괜찮아요? 어제 오셨던 분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복습이 됐을 수도 있고 오늘 오신 분은 조금 또 따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내일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반드시 오시는 거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가지고 내일은 9시 한 20분에 그 프로그램 설치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꼭 9시 20분 예. 그리고 출석 불러야 되는데 예, 출석 먼저 부를까요? 예. 출석을 아까 제가 출석부 드렸나요? 거기? 예. 출석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난주에 그 한 번씩 이걸 또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그 출석한 데 대해서 사인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사인하시고요. 제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강진구, 김소연, 네. 예.